혹시 모르니 문 잠가요. 백만장자 여인이 속삭였다. 하지만 싱글데디인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누구세요?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잖아요. 깊은 겨울밤 새벽 2시 정비사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학이 넘어 여성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디에고, 제발 돌아와 줘. 나 혼자 죽는 게 무서워. 하지만 그는 디에고가 아니었다. 잘못 걸려온 전화였다. 논리적으로는 전화를 끊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낯선 여인이 있는 병원으로 낯선 이의 죽음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새벽 2시 전화가 울렸다. 박민주는 눈을 떴지만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침대 옆 탁자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었다. 어둠 속에서 액정이 눈부셨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녹색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가져다 댔다. 여보세요. 저편은 조용했다. 이윽고 거칠고 간헐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디에고, 여성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제발 돌아와 줘.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너무 무서워. 민주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죄송하지만 저는 디에고가 아닙니다. 번호를 잘못 누르신 것 같네요. 침묵. 이어서 흐느낌이 들렸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대로 걸었는데. 디에고, 제발 지금 날 버리지 마. 혼자 죽는 게 무섭단 말이야. 이 목소리가 너무 심하게 떨려 민주는 속에서 한기를 느꼈다. 저기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아니지만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병원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방금 의사가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디에고는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며 가버렸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니 다시 거니까 당신한테 연결됐네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전화를 끊고 119에 전화하라고 말하고 다시 잠드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절망을 들었다. 한 인간이 홀로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의 절망이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서울중앙병원 3관 217호실이요. 제가 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은 상관없어요. 버티세요. 2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몇 초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일어나 재빨리 옷을 입었다. 청바지, 스웨터, 낡은 재킷. 그는 딸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소희는 고민형을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문을 닫고 아파트에서 나왔다. 밖은 추웠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그리고 혹독하게 찾아왔다. 아직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폐를 벨듯이 차가웠다. 그는 낡았지만 믿음직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더 단순했던 지난 삶에서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민주는 출발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은 깜빡였으며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그는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몰았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을 만나러 병원으로 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했다. 왜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 답은 없었다. 그저 만약 자신이 가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홀로 죽을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느낌뿐이었다. 서울중앙병원은 소독약 냄새와 무균실 같은 불빛으로 그를 맞았다. 3관은 병원 부지 깊숙한 곳에 있었다. 민주는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차가운 뜰을 가로질러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은 텅 빈 복도였다. 야간 근무,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 217호실을 찾았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불이 켜져 있었다. 민준이 조용히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아까와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힘이 없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 병실은 작았고 창가에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35살쯤으로 보이는 여인이 누워 있었다. 창백하고 마른 얼굴,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어깨에는 보온 담요가 덮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는 굳어버렸다. 정말 와주셨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지켰다는 침묵의 답을 보냈다. 그러자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디에고가 아니군요. 네, 저는 박민준입니다. 한서연이에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몸은 좀 어떠세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안 좋아요. 아주.
의사들이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거라고, 혹시 모르니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얹었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가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왜요? 저를 모르잖아요. 전 번호도 잘못 걸었고요. 그냥 전화를 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목소리에서 느껴졌고, 그래서 집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서연은 창가로 고개를 돌렸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와달라고 애원하다니 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부끄러워요. 비참하지 않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몸이 아픈 사람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디에고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는 내가 죽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보군요의 서연은 흐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모욕감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차가운 겨울밤이 유리창을 짓누르는 듯했다. 이윽고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민준 씨, 가족 있으세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소희, 7살이에요.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서연은 움찔했다.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괜찮습니다. 민준이 희미하게 웃었다. 알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아갔어요. 소희를 위해서요. 그때 애가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 하고 묻곤 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를 껴안고 덤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 마음속에라고 말해줄 뿐이었어요.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세상에 사람을 잃고 홀로 남겨지는 건 정말 힘든 일이군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가끔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한 뒤 나갔다. 서연은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다. 깰 때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가 여전히 거기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는 떠나지 않고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인생에 대해, 인생이 얼마나 기묘하게 짜여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정비사였는데 오늘 그는 병원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낯선 여인 곁에 앉아 있었다. 새벽 5시가 되자 서연은 완전히 잠에서 깼다. 호흡이 한결 고르게 변해 있었다. 안색도 조금 나아졌다. 살았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침까지. 민준이 미소 지었다. 네, 살아남으셨네요.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죠.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일도 하셔야 하고 딸도 있는데 제가 밤새 당신을 괴롭혔네요.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오히려 제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동작이었다. 민준 씨,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해야 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사람도 하지 않은 일을 해주셨어요. 제가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곁에 있어 줬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 씨,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듣고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죠. 민주는 새벽 6시에 병원을 나섰다. 서연은 혹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며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명함을 받아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느렸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첫 차들과 첫 행인들이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민주는 그날 밤에 대해, 혼자 죽기를 두려워했던 여인에 대해, 떠나버린 디에고에 대해, 그리고 남아주었던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무엇을 위해서? 여전히 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영원히. 집에 돌아오니 소희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죽을 먹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일하러. 우리 딸 급한 호출이 있었어. 밤에. 응. 가끔 그럴 때가 있단다. 소희가 미간을 찌푸렸다. 피곤해 보여. 조금. 그럼 어서 자. 나 학교는 혼자 갈 수 있어. 민주는 딸을 껴안았다. 아니, 아빠가 데려다 줄 거야? 언제나처럼 딸이 미소 지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김민주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아빠도 우리 소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사흘이 지났다. 민주는 그날 밤의 일을 거의 잊고 있었다. 정비소에서 일하고 차를 고치고 오일을 갈고 용접을 했다.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목요일 저녁 전화가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민준이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저 서연이에요.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몸은 좀 어떠세요? 훨씬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비는 넘겼다고 하네요. 내일 퇴원해요. 정말 잘된 일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 씨,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하고요. 혹시 커피나 저녁 식사 어떠세요? 민주는 잠시 고민했다. 서연 씨,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발요. 그녀가 말을 끊었다.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커피 좋네요. 언제가 편하세요? 내일 저녁 6시에 시내 중앙로에 있는 겨울 정원 카페 어때요? 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내일 봬요.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비소 한가운데 서서 벽을 바라보았다. 내가 왜 승낙했을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알고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그냥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끔찍한 밤에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이었고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음 날 민주는 일을 일찍 마치고 학교에서 소희를 데려와 옆집 혜진 아주머니에게 맡겼다. 아주머니는 아이를 돌보는데 종종 도움을 주는 고마운 분이었다. 어디 차려입고 가나? 혜진 아주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약속이 있어서요. 어떤 분이랑? 이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이구, 나도 다 알지. 그런 의미가 뭔지. 그녀가 씩 웃었다. 얼른 다녀와. 소희는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 민주는 딸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2시간 뒤에 올게. 우리 딸. 응. 아빠. 그는 집을 나섰다. 카페 겨울 정원은 도심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푹신한 의자, 은은한 조명, 조용한 음악.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밝은 색 원피스에 단정하게 손질한 머리. 병실에서 봤던 그 창백한 여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 일어나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에 앉았다. 몸은 괜찮으세요? 훨씬 좋아졌어요. 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니요, 하셨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모두가 떠났을 때 당신은 남아주셨어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요.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다. 그들은 커피를 주문했고 음료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 이윽고 서연이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날 밤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는 말없이 들었다. 저는 대규모 물류기업의 대표예요. 직원 2,000명에 연 매출은 수조 원에 달하죠. 책임이 막중하지만 저는 언제나 잘 해왔어요. 아프기 전까지는 항상 강했죠.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반년 전에 심각한 병을 진단받았어요. 의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길고 힘든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자 이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며 새롭고 강하고 건강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죠.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건 불공평하네요. 세상은 불공평하죠.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여성에게는 더더욱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잡아먹히고 말아요.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디에고는 5년 동안 제 파트너였어요. 저는 그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아프자 그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압박감을 견딜 수 없다. 내가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날 밤 의사들이 제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했을 때 그는 그냥 떠나버렸어요. 미안하지만 난 못하겠어라는 말을 남기고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쓰레기 같은 놈의 서연은 씩 웃었다. 네, 하지만 뭐가 제일 끔찍한지 아세요? 저는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아요. 제 자신에게 화가 나죠. 그를 믿었던 제 자신에게요. 누군가가 내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게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당신이 나타났어요. 아무런 빚도 없는 낯선 사람이 단지 내가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아주었죠.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사람에 대한 믿음을 모두가 버리는 건 아니라는 믿음을 되찾게 해줬어요. 민주는 침묵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제가 좀 이상한, 어쩌면 잘못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은 모든 것을 뒤바꿀 한마디를 내뱉었다. 제 곁에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사회가 저에게 기댈 사람이, 파트너가 있다는 걸 보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6개월간 10억 원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떠한 신체적 접촉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만 해주시면 돼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당신에게 계약을 제안하는 겁니다. 민준식 인생을 건 계약으로. 민주는 서연을 보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진심이세요? 물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무적이었다. 6개월에 10억 원의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된 계약서와 함께요. 민주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서연 씨, 그건 마치 사람을 사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녀가 씩 웃었다.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이미지, 안정감을 사는 겁니다. 왜죠?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이사회가 저를 약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회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제가 자리에 있으면 회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저에게 기댈 곳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 곁에 있어주는 파트너가 있다는 거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다. 거짓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민주는 말이 없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10억 원을 그가 10년, 어쩌면 평생을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이었다. 소희를 위한 새 아파트, 교육, 미래, 그가 꿈꿔왔지만 해줄 수 없었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거짓말이었다. 연기였고 자신을 파는 행위였다. 민준 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알아요. 이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싱글데디고 정비사로 일하며 월세방에서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죠. 이 돈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죽고 싶지 않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저는 제 회사와 제 삶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요. 민주는 창밖을 보았다. 올해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볍고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눈송이들이었다. 제가 정확히 뭘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서연은 핸드백에서 서류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계약서 초안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주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공식 행사, 기업 파티, 이사회 회의 등에서 저와 동행하게 될 겁니다. 신체적 접촉 의무 없이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거죠. 6개월, 10억 원의 절반은 선금으로, 나머지는 계약 종료 시에 지급됩니다. 민주는 폴더를 여러 내용을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숨겨진 조항은 없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죠.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원해요. 당신은 진짜니까요. 배우도 사기꾼도 아니죠. 그저 곁에 있어줄 줄 아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민주는 폴더를 닫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드릴게요. 수락하신다면 전화 주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준 씨,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알아주세요. 저는 돈만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 딸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제안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떠났다. 민주는 홀로 앉아 서류 폴더와 창밖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6개월간의 거짓말의 대가로 10억 원 후 그는 폴더를 들고 카페를 나섰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소희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계약서를 펼쳤다. 다시 한번 천천히 꼼꼼하게 읽었다. 모든 것이 정직했다. 숨겨진 함정은 없었다. 그저 거래일 뿐이었다. 미래를 위한 시간과 존재의 거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저항했다. 이건 옳지 않아. 이건 거짓말이야. 나 자신을 팔 수는 없어. 그러나 그는 옆방에서 잠든 소희를, 딸의 낡은 옷과 낡은 벽지, 그리고 그가 겨우 내고 있는 집세 고지서를 떠올렸다. 10억 원, 그것은 미래였다. 딸의 미래였다. 그는 폴더를 닫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게는 사흘의 시간이 있다. 사흘. 다음 날 민주는 직장에 출근했다. 정비소는 기름과 쇠냄새로 그를 맞았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누군가는 농담을 던졌고 누군가는 말이 없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과였지만 그의 내면은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민주는 차를 수리하면서도 계약서와 서연, 돈,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 생각했다. 점심시간에 혜진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 씨, 소희가 아파. 학교에서 열이 난대. 데리러 가야겠어? 지금 가겠습니다. 그는 일을 멈추고 오토바이에 올라타 학교로 달려갔다. 소희는 양호실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 나 아파. 민주는 딸을 껴안았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딸이 다 괜찮을 거야. 그는 딸을 집에 데려와 침대에 눕히고 약을 먹였다. 직장에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전화하고는 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아빠, 소희가 속삭였다. 우리는 왜 항상 돈이 없어? 민주는 굳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은 왜? 학교에서 여자애들이 놀려. 내 옷이 낡았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말이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소희야,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야. 아빠는 우리 소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알아. 이 딸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래도 속상해. 민주는 딸을 꼭 껴안았다.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알아, 아빠. 아빠가 최고야. 의 딸은 잠이 들었다. 민주는 곁에 앉아 딸의 작은 얼굴과 낡은 잠옷, 그리고 주변의 낡은 벽지를 바라보았다. 10억 원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딸을 위한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의 번호를 보았다. 사흘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그날 저녁, 소희가 깊이 잠들었을 때 민주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서연이 받았다. 박민준입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확실하세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소희는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당신을 그냥 제 친구, 그냥 친구로만 알게 될 겁니다. 동의합니다. 둘째, 만약 이 일이 어떤 식으로든 아이에게 해가 되기 시작하면 저는 설명 없이 떠날 겁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저는 배우가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법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지만 완벽함은 약속할 수 없습니다. 서연이 따뜻하게 웃었다. 민준 씨, 저도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당신을 기대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내일 변호사와 만남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후에 첫 번째 행사가 있어요. 토요일에 있을 기업 만찬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또 저를 구해주시는군요. 천만에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돈 때문에 나를 팔았어.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 하지만 그는 소희의 얼굴과 둘이는 왜 항상 돈이 없어? 라고 묻던 딸의 질문을 떠올렸다. 미안하다. 소희야. 아빠는 널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다시는 놀림받지 않도록 너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그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고 잠이 들었을 때는 차갑고 끝없는 겨울 꿈을 꾸었다. 다음 날 민주는 서연의 변호사를 만났다. 20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파노라마 창문과 값비싼 가구로 꾸며져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딱딱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2번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다. 이것이 기밀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가까운 사람을 포함해 누구도 이 계약에 대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민주는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서명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폴더에 넣었다. 축하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돈은 오늘 저녁 당신의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5억 원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공식적으로 나 자신을 팔았다. 저녁에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다. 5억 원 입금. 민주는 오랫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숫자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건 진짜야. 정말 일어난 일이야. 그는 은행에 전화해 소희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돈의 절반을 그곳으로 이체했다. 널 위한 거야. 우리 딸, 너의 미래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 민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남색의 새 정장, 흰색 셔츠, 검은색 구두. 서연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다. 그녀가 보낸 스타일리스트는 옷을 골라주고 머리를 손질해주고 심지어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이 스타일리스트가 말했다. 진정한 신사 같으세요. 민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가면이야. 역할이고 거짓말이야. 7시에 차가 도착했다. 운전사가 딸린 검은색 SUV였다. 민주는 뒷좌석에 앉았다. 어디로 갑니까? 그가 물었다. 서울 근교의 컨트리 클럽입니다. 기업 만찬이 있습니다. 한 대표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들은 말없이 달렸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 그리고 숲, 높은 문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클럽은 밝은 빛과 음악으로 그들을 맞았다.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웃음소리, 대화, 샴페인. 민주는 차에서 내려 넥타이를 바로잡고 심호흡을 했다. 자, 제 게임 시작이다. 서연은 긴 검은색 드레스에 완벽한 헤어스타일과 미소를 지으며 입구에서 그를 맞았다. 민준 씨, 정말 멋져 보여요. 감사합니다. 대표님도요. 그녀는 그의 팔짱을 꼈다. 준비됐어요. 아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서연이 웃었다. 그럼 그냥 미소 짓고 당신답게 행동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들이 홀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쏠렸다. 수백 개의 눈이 그들을 향했다. 사람들은 속삭이고 손가락질하고 미소 지었다. 서연은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미소 짓고 아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소개했다. 제 파트너, 박민준 씨입니다. 파트너. 그 단어는 어색하고 거짓되게 들렸지만 사람들은 믿었다. 그들은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축하하며 행복을 빌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짧게 대답하고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건 거짓말이야. 저들은 몰라. 아무도 몰라. 저녁은 끝없이 이어졌다. 서연은 민준을 이사회 멤버들, 중요하고 부유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모두가 그를 평가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떤 이는 흥미롭게, 어떤 이는 의심스럽게. 60대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이사 한 명이 가까이 다가왔다. 박민준 씨, 맞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정비사입니다.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비사? 흥미롭군요. 서연 씨와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민주는 곁에 선 서연이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혼자 있었는데 그냥 두고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결하시군요. 요즘 세상에 드문 자질이죠. 그는 떠났다. 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이 살바티에르 씨예요. 이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믿으면 모두가 믿을 거예요. 만약 믿지 않으면요? 그럼 전 파멸하겠죠.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왜 이 모든 게 필요한 겁니까? 회사, 권력, 싸움. 그냥 떠나서 조용히 사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녀가 씩 웃었다. 민준 씨, 이 회사는 제 인생이에요. 제가 20년간 맨손으로 일궈낸 곳이죠. 땀, 피, 눈물로요. 저는 이걸 그냥 그렇게 아무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게 당신을 죽이게 되더라도요. 그렇다 해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쳤어. 하지만 강해. 아주 강해. 늦은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소희는 잠들어 있었고
혜진 아주머니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그녀가 잠에서 깨며 물었다. 괜찮았어요. 피곤해 보이네. 네, 긴 하루였어요. 혜진 아주머니는 일어나 짐을 챙겼다. 민준 씨, 그 여자분 좋은 사람이야? 네, 아주요. 그럼 꽉 붙잡아. 좋은 여자는 드물거든.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 아주머니는 떠났다.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모두에게 거짓말하고 있어? 이사회에도, 혜진 아주머니에게도, 곧 소희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할 거야. 전화가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고마웠어요. 완벽했어요. 살바티에르 씨도 믿은 것 같아요. 우리가 1라운드에서 이겼어요. 민주는 화면을 보았다. 1라운드, 앞으로 몇 라운드나 더 남았을까?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그저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는 느낌뿐이었다. 2달이 지났다. 민주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다. 작업복 대신 정장을, 집밥 대신 고급 레스토랑을, 딸과의 저녁 대신 기업 행사를 택했다. 그는 투자자 회의, 리셉션, 비공개 파티 등 어디든 서연과 동행하며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파트너를 연기했다. 사람들은 믿었다. 이사회는 안심했고 살바티에르 씨는 더 이상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부서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소희는 아직 자지 않고 고민형을 껴안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빠,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와? 민주는 곁에 앉았다. 미안해. 우리 딸 일이 많아서 그래? 아빠는 항상 그 한서연 아줌마랑 있잖아.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 민주는 딸을 껴안았다. 아니야. 세상에 너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어. 절대로. 그런데 왜 맨날 그 아줌마랑 같이 있어? 그 아줌마가 아빠를 필요로 해서 그래? 몸이 많이 안 좋거든? 그래서 아빠가 도와주는 거야.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아줌마 착한 사람이야? 아주.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그 아줌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 민주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소희는 고개를 숙였다. 애들이 놀려. 아빠가 부자 아줌마한테 팔려갔다고. 이제 아빠는 그 아줌마 장난감이라고 말이야. 민주는 속에서 한기를 느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수진이랑 걔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아빠랑 그 아줌마랑 같이 있는 사진 보여주면서 웃었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소희야, 잘 들어.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해요. 듣지 마. 아빠가 그 아줌마랑 있는 건 도와주기 위해서야.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야. 나쁜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애들이 웃어?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소희는 그에게 바싹 기댔다. 아빠, 난 그냥 예전처럼 됐으면 좋겠어. 우리 둘만 있고 아빠가 항상 집에 있었을 때처럼. 민주는 눈을 감았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곧 그렇게 될 거야. 우리 딸 곧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약속하는 거지? 약속할게. 이소희는 잠이 들었다. 민주는 곁에 앉아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4개월.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 돈은 딸의 계좌에 있을 거고 우리는 아파트를 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냥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우리 둘 다를 죽이고 있어. 다음 날 민주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네, 우리 때문에, 우리 사진 때문에 소희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서연은 말이 없었다. 지금 바로 저한테 와주세요. 민주는 1시간 뒤에 도착했다. 서연은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 사진들 봤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서 불쾌한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짐작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서 기사를 보여주었다. 제목은 재벌 총수, 남자를 사다. 그는 골드디거인가, 희생양인가, 제목 아래에는 식당에서, 리셉션에서, 차 안에서, 어디서든 함께 있는 민준과 서연의 사진이 있었다. 댓글은 잔인했다. 장난감처럼 샀네. 불쌍한 남자.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았군. 아니면 저 남자가 여자를 이용하는 걸 수도? 교활한 계획이야. 민주는 기사를 읽으며 구역질을 느꼈다. 서연 씨, 전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제 딸을 망치고 있어요. 이해해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민준 씨, 이렇게 되길 원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누가요?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살바티에르 씨요. 이득을 볼 사람은 그 사람뿐이에요. 제 평판이 무너지면 그가 대표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요. 서연이 그에게로 돌아섰다. 민준 씨, 저는 계약을 파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남은 돈을 모두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떠나세요. 그러면 아무도 더 이상 소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파멸하겠죠? 이사회는 제가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고 제 사생활마저 쇼에 불과하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해고될 거고 회사는 살바티에르 씨에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시겠다고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는 건 원치 않아요. 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갔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요? 어떤 방법이요?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직하게요. 우리가 계약 관계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진실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서연은 움찔했다. 민준 씨, 그건 미친 짓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갈갈이 찢어놓을 거예요. 아니면 이해해 줄 수도 있죠. 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거짓말은 우리를 파괴하고 있지만 진실은 우리를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계약에 동의했는지 말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비난하는 대신 지지해 줄지도 몰라요.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서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먼저 누가 우리를 미행하는지 알아내서 멈춰야 해요. 어떻게요? 제게 생각이 있어요. 다음 날 서연은 경험 많고 값비싼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사진을 찍고 유포하는 사람을 찾아달라는 임무였다. 탐정은 일주일간 일했다. 그리고 전화가 왔다. 찾았습니다. 당신 회사 직원입니다. 살바티에르 씨의 비서, 젊은 남자입니다. 이름은 김태우. 2달 전부터 당신을 미행해왔습니다. 모든 사진은 그의 소행입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네, 메시지 내역, 입금 기록 모두 확보했습니다. 살바티에르 씨가 게시물 하나당 돈을 지불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제가 옳았어요. 살바티에르 씨 지디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 이사회가 열려요. 제가 공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그의 사임을 요구할 겁니다. 만약 그가 반격해서 우리 계약서를 공개하면요. 서연이 씩 웃었다. 공개하라고 하죠? 우리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계약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건 사랑을 돈으로 사는 계약이 아니라 도움과 지지에 대한 것이었다고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에 대한 계약이었다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증인으로서 이사회에 함께 가겠습니다. 민준 씨, 위험해요. 당신이 공격받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면 함께 해야죠.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그를 꼭 껴안았다. 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사회가 오전 10시에 소집되었다. 커다란 회의실, 긴 테이블, 20명의 사람들, 모두 정장 차림에 심각한 표정이었다. 서연이 먼저 들어섰고 민준이 그 뒤를 따랐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쳐다보았다. 살바티에르 씨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한 대표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행도요. 서연은 자리에 앉아 서류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감사합니다. 빅토르 알렉산드로비치.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불미스러운 문제 하나를 매듭 지을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문제 말입니까? 저와 박민준 씨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바티에르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은 폴더를 열어 사진, 출력물, 메시지 내역, 입금 기록을 꺼냈다. 당신이 당신 비서를 고용해 우리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고 저를 음해하고 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러운 댓글과 함께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살바티에르 씨는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아닙니다. 서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진실입니다.
여기 메시지 내역과 입금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당신이 서명한 겁니다. 모든 흔적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 이사가 서류를 집어들고 있더니 살바티에르 씨를 쳐다보았다. 빅토르, 이게 사실인가? 살바티에르 씨는 말이 없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그래, 내가 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아나? 한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남자를 샀다. 계약을 맺고 파트너 행세를 하는 대가로 10억 원을 지불했다. 이건 쇼고, 거짓말이다. 그래서 나는 진실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회의실은 폭발했다. 모두가 동시에 말을 쏟아냈다. 서연이 일어섰다. 네, 계약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은 있었습니다. 서연이 반복했다. 하지만 빅토르 씨가 생각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사지 않았어요. 저는 존재를 샀습니다.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곁에, 그냥 곁에 있어 주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박민준 씨는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딸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 동의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부성애입니다. 이민준이 일어섰다. 저는 모든 말을 증언합니다. 네, 저는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도 도움도 없이 홀로 키운 제 딸 소희 때문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도움을 제안했을 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바티에르 씨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2달 동안 저는 서연 씨를 대표가 아닌 강하고 외롭고 싸우는 한 인간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조차 계속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이윽고 한 이사가 일어섰다. 빅토르, 당신은 선을 넘었소. 협박, 미행, 명예훼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요. 당신의 사임을 요구합니다.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이 또 다른 이사도 말했다. 저도요. 살바티에르 씨는 그들을 쳐다보았다.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이내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과 민주는 건물 밖으로 나와 거리에 섰다. 가볍고 조용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가 이겼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죠.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 이제 계약에서 자유롭게 해줄게요. 지금 남은 돈을 모두 받으세요. 당신은 떠나서 평온하게 살 수 있어요. 당신은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언제나처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요. 서연은 움찔했다. 왜요? 당신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누구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민준 씨, 우리 사이에 있는 게 계약인지, 우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돈 때문에 저를 팔았어요. 무슨 정직함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딸을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자신을 판 게 아니에요. 그건 희생이에요. 가장 순수한 희생이죠. 민주는 말이 없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들은 눈 아래에 서 있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계약보다 더 큰 진짜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었다. 저녁에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아빠, 학교에서 이제 아무도 안 놀려. 진짜야. 그래. 응, 수진이가 와서 사과했어. 자기 엄마가 뉴스 봤는데 아빠가 영웅이라고 나쁜 사람들한테서 서연 아줌마를 지켜줬다고 했대. 김민주는 딸 앞에 쪼그려 앉았다. 소희야, 아빠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야. 나한테는 아빠가 영웅이야. 의 딸은 그를 껴안았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영웅, 민주는 딸을 마주 안았다. 앞으로 2개월.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 우리는 아파트를 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과 서연 사이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무언가가.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새벽 6시.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 되십니까? 차갑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서울데일리 신문사입니다. 저희가 한서연 씨와의 계약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오늘 정오에 기사를 게재할 예정인데 그 전에 입장을 밝힐 기회를 드리고자 전화했습니다. 김민주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떻게 그 정보를? 이건 기밀 사항입니다. 입장을 밝히시겠습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휴대폰을 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들이 알고 있어? 누군가 계약서를 유출했어. 이제 지옥이 시작될 거야. 그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바로 받지 않았다. 여보세요. 잠긴 목소리였다. 서연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론이 계약에 대해 알고 있어요. 오늘 기사를 낸다고 합니다. 침묵. 이윽고 그녀가 말했다. 급히 와주세요. 서연은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했다. 누군가 서류를 유출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금액과 조건이 담긴 계약서 전문 의료. 전부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계약은 기밀이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변호사 중 누군가가 사본을 팔았거나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6시간 뒤면 온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민주는 소파에 앉았다.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은 창가로 다가갔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는 침묵하고 무시하면서 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직접 밝히는 거죠. 그들이 사실을 왜곡하기 전에요. 어떤 선택지를 원하십니까? 서연이 그에게로 돌아섰다. 두 번째요. 진실이 거짓말보다 나아요. 설령 그 진실이 우리를 파멸시키더라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당신은 돈의 영혼을 판 사기꾼, 자신을 거래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소희는요. 아이는 또다시 놀림을 듣게 될 거예요. 어쩌면 전보다 더 심하게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제가 설명할 겁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이해해 줄 겁니다.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확신하세요? 네. 좋아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기사가 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거죠. 2시가 되자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 소음. 서연이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먼저 들어섰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표정은 침착했다. 민주는 2달 전 구입했던 바로 그 남색 정장을 입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손은 떨렸지만 그는 꿋꿋이 버텼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들 앞에는 마이크와 카메라, 그리고 수십 개의 눈이 있었다. 서연이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와 박민준 씨의 관계에 대한 기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기사는 유출된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 모든 진실을 꾸밈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견장은 조용해졌다. 2달 전 저는 박민준 씨에게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6개월간 공식적인 자리에 동행하는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어떠한 신체적 접촉 의무도 없는 그저 존재만으로 충분한 계약이었습니다. 회견장은 폭발했다. 질문들이 쏟아졌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건 성매매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서연이 손을 들자 소음이 잦아들었다. 저는 제가 두려웠기 때문에 혼자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파트너는 의사들이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저를 병원에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외로움에서 사람을 구해주지 못하지만 어쩌면 존재를 살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저는 사랑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힘들 때 누군가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제가 혼자 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샀습니다. 밥줄에 있던 한 여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박민준 씨는 왜 동의했습니까? 민준은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제 딸을 위해 동의했습니다. 저는 싱글데디입니다. 정비사 월급으로 혼자 소희를 키웠습니다. 월세방에 살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서연 씨가 돈을 제안했을 때
저는 소희를, 아이의 미래를, 교육을, 아파트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가난하다는 놀림을 듣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네, 저는 제 시간을 돈과 맞바꿨습니다. 하지만 탐욕 때문이 아니라 제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죄라면 저를 심판하십시오. 다른 기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건 이사회를 속인 것 아닙니까? 그들은 당신들이 연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서연이 대답했다. 네, 그것은 거래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네, 그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병들고 외로운 여자는 회사를 이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질문은 날카로웠고 비난은 직설적이었다. 하지만 서연과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대답했다. 회견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들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거리에는 피켓을 든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피켓에는 수치스러운 인신매매라고 쓰여 있었고 다른 피켓에는 부리는 한서연을 지지한다. 그녀는 정직했다라고 쓰여 있었다. 민주는 군중을 보며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빨리 가요. 그들은 차에 올라타 떠났다. 저녁에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소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아빠, 딸은 그에게 달려들었다. 모두가 아빠가 나쁘대. 아빠가 자기를 팔았다고. 아빠가 민주는 딸을 껴안았다. 소희야, 잘 들어. 아빠는 널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야? 내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어쩌면 아빠가 실수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그냥 딸을 사랑하는 아빠일 뿐이야. 하지만 모두가 웃어. 알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지나갈 거야. 약속할게. 소희는 그에게 바싹 기댔다. 난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든 거 싫어. 내 탓이 아니야. 우리 딸 절대로. 이건 아빠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그들은 소희가 그의 어깨에 기대 잠들 때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민주는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그들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다. 해설가들은 논쟁을 벌였다. 어떤 이들은 비난했다. 이건 비도덕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는 행위예요. 다른 이들은 변호했다. 그녀는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건 존중받을 만한 일입니다. 민주는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들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민준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떠나고 싶으면 떠나세요. 잡지 않을게요. 돈은 전부 당신 거예요. 그가 답장했다.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함께라고. 잠시 후 답이 왔다.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서연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카메라 앞에 서서 두려움도 거짓도 없이 진실을 말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강해. 내가 알던 그 누구보다도 강해.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계약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였다. 싸우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녀 곁에 있을 것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자회견 후 일주일은 지옥과도 같았다. 민주는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사장은 짧게 말했다. 자네는 이제 골칫덩이가 됐어? 손님들이 온갖 말이 다 나오는 사람한테 차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아. 미안하네. 소희는 다른 반으로 옮겨졌다. 교장 선생님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잔인하니 새로 시작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이웃들은 복도에서 그를 외면했다. 혜진 아주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연은 이사회의 절반을 잃었다. 5명이 사임하며 공개 서한을 썼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거래하는 경영자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느리고 고통스럽게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민준의 SNS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어요.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성들은 서연에게 고백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외로움이 두려워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자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고 처음 계약서를 폭로했던 신문사를 살바티에르 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는 여론 조작 혐의로 비난받았다. 추는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2주 후 서연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참석했다. 회의실은 반쯤 비어 있었다. 서연을 믿는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이 일어섰다. 지난 몇 주가 모두에게, 회사에게, 저에게, 그리고 민준 씨에게 힘든 시간이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저는 진실을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어떤 스캔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아주신 분들, 믿어주신 분들, 인간에게는 약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한 대표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민준 씨와의 계약은요.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계약은 상호합의하에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약속된 금액을 모두 받았으며 그는 이제 자유입니다. 이민준이 일어섰다. 네, 계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서연 씨를 대표가 아닌 강하고 정직하며 투쟁하는 한 인간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곁에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일이 제 인생을 망가뜨렸을지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힘든 시기에 곁에 남아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라는 것을요. 회의실은 조용했다. 이윽고 한 이사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다른 이사가 그리고 또 한 명이 박수를 쳤다. 잠시 후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촉촉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야기의 시작과 똑같은 겨울 눈이었다. 민준 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자리를 찾고 소희를 키우고 살아가야죠. 아파트는요? 돈은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당신은 계약을 지켰어요. 모든 것이 정직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계약은 끝났는데 감정은 남았네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적이죠. 서연이 한 걸음 다가왔다. 민준 씨, 저와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도, 돈도, 거짓말도 없는 진짜 친구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들은 눈 아래에 서 있었다. 지옥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두 사람이었다.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인간으로서 함께였다. 한 달이 지났다. 민주는 다른 정비소에 새 일자리를 구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다. 소희는 새로운 반에 적응했고 친구도 사귀었으며 밤에 우는 일이 없어졌다. 서연은 대표 자리를 지켰다. 회사는 위기를 견뎌냈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 스캔들은 세간의 주목을 끌었고 판매량은 증가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침묵했다. 로맨스는 없었다. 그저 우정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학교에서 소희를 데리고 나올 때 아이가 물었다. 아빠, 내 생일에 서연 아줌마도 와? 아줌마가 왔으면 좋겠어? 응, 아줌마는 착하고 나는 아줌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럼 초대해야겠네. 소희의 생일날 세 사람이 모였다. 민준, 소희, 그리고 서연. 케이크, 촛불, 웃음. 소희는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서연이 물었다. 비밀이야, 소희가 웃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주자면 우리 셋이 항상 함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행복일지도 모른다고. 사랑도, 열정도, 계약도 아닌 그저 차가운 겨울에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서연은 돌아갈 채비를 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민준이 말했다. 저도 즐거웠어요.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민준 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네. 그때 그 전화에 응답해줘서, 병원으로 와줘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저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저를 2번 구했어요. 첫 번째는 외로움에서, 2번째는 거짓말에서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전부일 때가 있어요. 그녀는 떠났다. 민준은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추위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제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다. 누구도 겨울을 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필요한 것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계약도, 돈도, 거짓말도 없이 그저 곁에.